네, 러시아 대표단에 이어 군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내년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과 북한군 부대를 초청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러시아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찾았습니다. 앞서 경제대표단이 북한을 찾았었고, 그리고 보름여 만에 다시 이제 군사대표단이 찾은 건데, 지난 10월이었죠. 이 최선희 북한의 외무상이 방러한 이후에 북러 밀착 관계가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예상된 결과입니다. 북한이 일단 1만 2천 명 규모의 11군단, 폭풍 군단 이하 여단급 파병을 결정하고 이행에 나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밀착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대러시아 군수 지원 차원이 아니라 파병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 사용을 허가하였죠.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군사 목표물도 타격을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유럽 나토 국가도 스톰 섀도우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을 또 허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받은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되었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군 파병으로 좀 전세의 회복을 노렸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이 1월 20일 내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취임되고 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조기 종식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북한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좀 더 공고화하고 그래서 남은 시간 내에 최대한도로 전세를 유리하게 끌어갈 필요가 있고, 북한 입장으로서는 정전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러시아가 북한을 그다지 절실히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전략적인 지렛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최선의 외무상의 10월 러시아 방문과 같이 새로 우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4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파병까지 해줬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라, 실현을 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제 평양을 방문했는데 네. 또 우리나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북한과 한국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 큰 키를 쥐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북한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러시아에 와라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시기를 보면은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내년 5월이고요. 5월 9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만 초청한 게 아니라 북한 군 부대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실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북한군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네. 5월 9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 때 1945년 5월 9일에 나치 독일로부터 정식 항복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승절로 러시아는 계속 기념을 하고 있는데, 사실 23년 5월 9일 전승절 기념만 해도 열병식을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만 했고, 그 당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란 용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연설문에서. 예. 아직도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러시아 주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탄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 군사 작전을 202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한은 또 나름대로 파병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북한이 유엔 북한 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양쪽 다 이제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5월 9일, 내년 5월 9일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제2기가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제 양국이 이런 군사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고화하는 어떤 쐐기를 박는 그런 그 행사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북한군이 이제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일부로서 편제를 받아가지고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군 한 개 중대가 4개 소대로 구성된다고 봤을 때면은 네. 3개 소대 정도는 순수히 러시아 군사들로 구성을 하고 한 개 소대 정도는 이제 북한 인민군을 배치해서 사실 북한 인민군을 일종의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총알바지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북한 인민군은 새로 투입을 해야지 그 러시아군의 편제가 유지가 되거든요. 아, 네. 특히 지금 제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이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이 남부 지역이 아니라 사실 러시아 영토인데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그 크루스크 지역입니다. 예. 이 러시아 지역을 수복을 해야만 푸틴 정부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합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러시아 영토가 계속 타국의 적군에 대해서 점령되고 있는 상태에서 휴전을 한다 그러면은 푸틴 정부로서는 그 정치적인 파장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 4만과 북한 인민군 1만 2천 명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배치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모멘텀 유지에 따라서 이 열병식에 북한 인민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참관이 아니라 같이 열병식에 참여하는 형식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예.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이런 것을 양국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방문과 관련해서요. 내년 5월의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를 받긴 했지만 앞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될 경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황이 좀 바뀌기 전에 훨씬 더 빠르게 좀 방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지금 마음이 급하죠. 예. 이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그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3년 동안 중국과 어느 나라와도 무역을 전혀 못해서 북한 경제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가 다급해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손을 벌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군수 물자 수출을 통해서 북한 경제가 그나마 숨통이 트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푸틴 정부가 그렇게까지 북한을 필요로 하는 전략적인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 다시 북한 경제 그리고 국제적 고립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월 달에 최선희 외상이 모스크바를 갔을 때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보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최선희 외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크렘린궁 대변인은. 하지만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면서 우리가 그 상호 조약 4조에 따라서 파병까지 해줬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빨리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의 압박을 그냥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전이 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채 영토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의 영토인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영토인 크루스크를 완전히 수복해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 약 1,200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메워야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계속 이렇게 징집에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사실 용병으로 메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바그너 그룹 용병 5만 명을 죄수들을 동원해가지고 메웠는데 그것이 이제 고갈되면서 북한에게 손을 벌렸는데 이렇기 때문에 북한과 이렇게 손절하기는 아직 러시아 사정이 굉장히 다급하고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모든 기술을 다 준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이 경과 레드라인을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러시아가 경제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경제 사절단을 보내고 최선희 외상이 왔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그 협상을 하고 이번에는 또 국방장관이 평양에 가서 상호 합의 그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러시아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여기에는 사실 러시아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큰 예. 고민이 있고 일단은 트럼프 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취임하면은 그동안 선거 캠페인 동안 약속한 것은 24시간 안에 종전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24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면은 결국에 가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조기 정전의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서 협력을 할 건가에 대한 계속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전투 중에 사망을 했고 부상을 했다.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고요. 또 그리고 북한산 대전차 무기죠. 불세4를 파괴했다라는 이제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러시아에서 뭐 북한에게 무엇을 주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러시아에서도 이제 추가 파병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특히 한국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는가? 예.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이렇게 깊숙하게 개입되었는데 왜 한국 측에서는 우리의 군수 지원 요청을 계속 신중하게 검토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의견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불세사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2018년에 평양 전승절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되었는데 자주국방 2021년 그 전시회에서 또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 보도에 따르면은 이 러시아에 제공된 이 북한 군사 장비를 우리가 파괴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비가시선 유도 무기입니다. 이것을 Non-Line of Sight NL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광섬유 유도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전차를 파괴하는 미사일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자체 개발을 했다, 아니면 뭐 중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불세사가 러시아에 제공되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것을 보도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북한의 이런 군사 위협 그리고 무기 현대화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국가들에게 이런 어떤 가시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라든지 유럽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예. 북한의 개입으로 앞으로 북한의 군사 현대화가 괄목하게 성장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부메랑으로 한국 그런 안보 태세의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촉구하는 성격의 이제 보도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나토 가입이 승인이 된다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즉각 수복하지 않더라도 이 휴전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32개국 외교장관들이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속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고민이 많겠죠. 결국에서는 왜 이승만 정부가 한국 전쟁을 계속하지 않고 통일을 이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전에 합의를 했는가, 미국 측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우려가 되는 한국의 안보 상황을 미국이 해결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예. 휴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 상호 안보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킨 다음에 나토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어떤 든든한 안전 보장 장치를 제공을 받았는데 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 입장에서는 정전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러시아의 이제 군사 침공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정전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일단 정전을 하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유예를 하고 대신에 약 800마일, 우리나라 단위로 한다면 1,280km 정도의 비무장화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고 여기서 이제 유럽 나토 국가들이 주요 참여국이 되는 그 평화 유지군을 파병한다 이런 보관인데 그것만으로 과연 우크라이나가 안심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젤렌스키 정부는 나토에 가입을 해야만이 우리도 이런 정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 대신에 우리는 지금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 영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나토 가입에. 왜냐하면은 나토 헌장을 보면은 지금
전시 상태에 있는 분쟁을 상태에 있는 국가가 나토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 상태를 끝내야지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러시아는 반대로 이 우크라이나와의 그 전쟁을 끝내고 지금 확보한 영토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고민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양측 간의 평화 협상이 얼마나 진전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 여러 가지 고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이 나토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일 상호 안보 조약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5조를 보면은 미국이 일본이 침공을 당했을 때 즉각 군사 원조 개입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본 행정권 하에 있는 영토가 침공을 당했을 때 미국은 즉각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계속 불법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독도에서 일본과 뭐 어느 국가가 무력 시위가 있다 한다면 미국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본 행정권이 행사되는 지역이 아니니까요. 예. 하지만 중국과 일본 간의 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조호도, 센카쿠. 거기서 만약에 일본군이 공격을 당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인민해방군한테 그러면 미국은 즉각적인 군사 개입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호도에서 이제 일본 해경과 중국 측에서 이제 충돌하는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군인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도 자위대를 절대 동원하지 않고 중국도 인민해방군 해군을 절대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조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선을 동원하고 중국은 일본은 또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은 그 영토를 포기한다면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행정권이 행사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개입 조항이 그 트리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토 회원국,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가 영토를 포기할 테니까 대신에 나토 가입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